네, 오늘은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그리고 이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활의학과 이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우선 척추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자세인데요. 예. 우리 척추를 삐뚤게 하는 대표적인 자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로만 꼬고 항상 버릇이 돼서 앉는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앉는 자세가 바르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앉는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면 그 평소에 척추 측만증이 없었던 분들이라도 근육이 약해지면서 약간씩의 척추 측만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리를 꼬면 오히려 허리가 편해서 척추에 무리가 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예. 다리를 꼬는 건 어떤가요? 척추를 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요. 한 자세로 다리를 꼰 상태에서 있게 되면 골반이 약간 틀어지고 반대쪽으로 또 척추가 틀어지거든요. 그러한 자세를 계속 뭐 20분, 30분씩 평소에 항상 한다고 하면 그분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자세가 그 고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척추에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척추 측만증, 주거마탈출증이 진행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리를 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쪽만 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한쪽에 기대거나 꼬는 우리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어깨가 기울었다든지 또는 골반이 약간 틀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신발을 봤을 때 한쪽을 많이 달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른 분이 뒤에서 보고 있고 내가 90도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게 되면 네.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등이 한쪽이 올라가게 되고 한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있고 척추 측만증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운동을 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척추 건강은 자세나 운동만 잘 해도 많이 지킬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자세와 운동이 좋을까요? 예,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고 그 기둥을 싸고 있는 자세 근육들이 굉장히 튼튼해서 잘 잡아주는 것이 우리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할 때도 배에 힘을 주고 앞뒤 근육이 쓸 수 있게 하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등받이가 등에 딱 닿아서 우리 체중의 일부는 의자를 통해서 흐르게 하고 척추 디스크에는 체중이 좀 더 적게 가게. 그런데 근육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내가 바른 자세 5분만 해도 힘들다 그러시면 그럴 때는 5분 정도 하고 힘드실 때 스트레칭하고 잠깐 기대면서 편한 자세 하다가 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이 시간, 이때만이라도 바르게 앉아있으면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로 척추 건강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극심한 가려움증. 가려움증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지만 노후엔 피부 건조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피부 건조증을 잘 관리하지 않고 계속 긁게 되면 건성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려움증의 대표적인 원인 발무좀도 심해지면 발톱 뿌리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발톱 무좀에 취약해지는 노후에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가려움증은 때로 당뇨병 같은 내과 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 증상이 계속되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려움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오유경입니다. 원인 모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부 건조증은 물론이고 당뇨병이나 만성 콩팥병 등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피부과의 조소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통 가려움증이 생기면은
뭐 알레르기 아닌가, 또 아토피 피부염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노후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르다면서요?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노화된 피부에 생기는 가려움증의 원인은 피부 건조증이 대표적인 제일 원인입니다. 많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피부 모형을 보시면 일단 우리 피부는 제일 위에부터 해서 표피, 그다음에 이 분홍색 전체가 다 진피고요. 그 밑에 피하 지방층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이 가장 표면의 얇은 표피 중에서도 제일 위층인 피부 각질층이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벽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층인데 네. 나이를 먹게 되면 이 각질층의 수분이 점점 줄어들고 지질 성분도 줄어들고 물기를 함유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거칠어지고 건조해져서 가려움증도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게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그거 외에도 음식이나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혹은 무좀 때문에 가려워질 수도 있고요. 예. 이제 흔히 옴이라고 하는 옴 진드기에 감염이 되면 이런 단체 생활에서 또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요. 네. 특히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 2분 이상이 매우 가려운 피부 이 발진이 특히 밤에 심하게 나타나면 피부과에서 옴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많은데 사실 가려움증 그러면 안 당해온 사람은 긁으면 되지 그게 뭐 걱정이냐 이렇게 하지만 이 가려움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예. 또 심지어는 너무 끓다 보면 피까지 나서 아주 괴로워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가려움증이 내과적인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당뇨병 있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 당뇨병이 있으면 피부의 그 지질 성분과 그런 단백질 성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면서 네. 건조해져서 흔히 가려움증이 남들보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또 만성 콩팥병이라고 해서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노폐물들이 몸 안에 쌓이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간 경화 같은 그 담도 폐쇄성 질환이 있으면 혈액 안에 담즙산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또 가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들이라든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이나 림프종이나 골수종 그리고 그 전이성 암 같은 악성 종양이 있어도 가려울 수가 있고요. 철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있어도 또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려움증을 굉장히 일으키는 원인이 참 다양한데 네. 그러면은 이게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인지 네. 아니면 피부적인 문제인지 혹시 구별할 수 있는 가려움증의 종류가 좀 다르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가려움증은 네. 피부 자체가 그 원인이 아니고 몸 속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부위가 가렵기보다는 몸 전신이 그냥 여기저기 다 가렵고요. 그리고 다른 이상 징후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 경화가 있을 때는 황달 같은 게 같이 나온다든지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피부의 문제로 인해서 비롯되는 가려움증, 그러니까 대표적인 피부 건조증에 의한 가려움증의 경우에는 원래도 조금 건조한 부위인 팔다리, 옆구리 같은 부위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건조한 계절이 될수록 더욱 건조해지면서 긁다 보면 빨갛게 올라오고 우툴우툴해지고 원래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던 분들은 나이 드실수록 더욱 이제 목덜미나 팔다리 바깥쪽 같은 특정 부위가 가려워져서 심하게 긁다 보면 이제 코끼리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단을 하실 때 뭐 내과적인 원인인지 질문을 많이 해보시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피 검사도 해보고 문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개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려움증은 원인도 워낙 다양하고 나타나는 현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가 진단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와 그런 걸 다 거쳐서 그 진단을 제대로 일단 받은 후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가려움증은 좀 가볍다고 생각들 하셔서 그렇죠. 자가 진단하시고 알아서 약 사가지고 바르는 경우가 많으신데 병을 키울 위험할 수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나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네. 가려움증 호소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 게 네.
왜 나이 들면은 피부에 기름기가 빠져나가서 가렵다는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네. 네. 저도 20대, 30대에는 로션을 전혀 안 발라도 네. 그냥 피부에 자신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로션을 자꾸 발라야 되는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공통된 것 같아요. 공통 네. 아닌데요. 제가 더 심각한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피부 건조증으로 병원에 방문한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가 50대 이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피부 건조증도 너무 가볍게 생각해야 되지는 않아야 되는 게 잘못하면 2차적인 피부 손상까지 일어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부 건조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당장 병원에 달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평소에 좀 증상이 미약할 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병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조하기만 할 때는 뭐 보습만 잘 해주시면 되지만 그거를 이제 방치하고 계속 긁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피부 장벽이 더 깨지면서 염증 세포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드디어는 피부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를 바로 건성 습진, 건성 피부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고 너무 가렵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습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피부 그 습진 치료제를 바르고 먹는 약을 또 같이 해 주셔야지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조증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될 때 경우에 발전한 것이 발전하는 게 피부염입니다. 염증. 네. 그래서 건성습진. 네. 심지어는 긁다 보면 피부에 균열이 생기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다른 유해 물질이 침범을 하면 네. 피부에 연조직염이라든지 그런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요. 예. 피부 염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멜라닌이 많기 때문에 거무튀튀하게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게 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 하지 정맥류 같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든지 네.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예. 이런 균열에 의해서 그냥 낫는 게 아니고 심하면 피부 궤양이라는 더 큰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려서 긁어도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프다는 궤양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이 통증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큰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미약할 때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피부염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네.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소에 관리를 잘하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가려움증이 생긴다 하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은 일단 물을 많이 마셔라. 촉촉해지게. 네. 그리고 이제 로션을 좀 바른다든가 네. 온도가 또 너무 높아서 건조한 환경이면 안 되니까 좀 습도가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제 이 정도거든요. 네네. 그 외에 뭐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보면 특히 뭐 발라서 끈적거리는 걸 다들 싫어하세요. 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보습이고요. 특히 샤워하자마자 온 몸에 3분 이내에 보습 로션을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이 각질층에 있는 자연 보습인자라는 단백 성분은 샤워할 때마다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고요. 이제 샤워 후에 물이 증발하면서 그 피부에 있는 물기를 다 같이 뺏어서 증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 직후에 타월도 문질러서 닦지 마시고요. 톡톡 두드려서 가볍게 물기를 약간 제거한 후에 물기가 채 마르기 전에 3분 이내에 얼른 보습 로션을 도배하듯이 전신에 꼼꼼히 발라주셔야 습기가 추가로 증발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너무 안팎에 실내외에 급격한 온도차가 있다든지 그 전기장판 같은 난방 기기를 너무 높은 온도로 물을 많이 깔고 해놓고 주무시는군요. 주무시다 예.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직접 피부에 닿은 채로 주무시다 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뭐 이불을 한 겹 더 깔고 주무신다든지 그런 난방기구의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또 목욕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뭐 목욕할 때 반드시 비누를 이용하는데 어르신 경우는 건조해지는 게 싫다고 네. 물로만 이렇게 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팔다리 같이 원래도 건조한 부위는 사실은 피지샘이 거의 없어서 더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는 물로만 살짝 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발같이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세균 감염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얼굴에도
피지샘하고 모낭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비누라든지 액체 세안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하실 때는 탕 목욕보다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그냥 따끈한 물로 샤워를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얼른 마치시고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이제 탕에 담그는 목욕이라든지 때를 미는 목욕들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은 몸 안에 노폐물이 땀하고 같이 배출이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땀만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냥 몸 안에 수분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더 건조한 방향으로 가고 또 열 자체가 피부 노화가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열에 의한 노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려면 너무 자주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가려움증이라는 게 삶의 질하고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좀은 모든 연령대에서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나이를 먹게 될수록 손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더 발무좀에서 발톱 무좀으로 진행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일단 발톱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 성장이 더뎌지기 때문에. 그렇게 발톱이 무좀에 걸리게 되면은 발톱 자체가 누르스름하게 색깔이 변색이 되기도 하고요. 두꺼워지기도 하고 뒤틀리고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잘 부스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반드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숨기거나 매니큐어로 칠해서 가리거나 잘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초기에 치료하면 참 잘 낫는다 그랬는데 무좀도 초기에 치료하면 잘 나을 걸 처음에 무좀이 생겼을 때 이게 무좀인지 아닌지 좀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방치하다가 수개월 걸리고 치료하면 수개월 걸리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좀은 사실은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발톱 무좀의 경우에 모양만 이상하기 때문에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발톱 바깥쪽부터 침범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실수록 치료가 빨리 끝나고요. 무좀 이 발톱의 뿌리 쪽까지 다 침범에 들어가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발에 이제 무좀 치료한다고 좀 만졌다가 뭐 다른 몸이나 이런 부위를 만지면 그게 다른 곳을 옮기도 합니까?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무좀이라는 것은 진균에 의한 감염증이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곰팡이 감염인데 이 진균은 우리 몸의 피부, 각질층, 손, 발톱, 모발을 구성하는 각질층에 살면서 거기 기생하면서 각질층을 영양분으로 먹고 사는 곰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 표면 어디에나 다 생길 수가 있고요. 무좀이 생긴 발을 손으로 만지고 얼굴이나 뭐 몸을 긁는다든지 하면 몸 어디에나 다 이 곰팡이 감염이 퍼질 수가 있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네, 몸에 곰팡이 감염이 된 몸 무좀이 생기면 처음엔 빨간 반점 같이 시작됐다가 그게 점점 이렇게 윤상, 즉 반지 모양으로 확산이 되고 커집니다. 그러면 동그란 원이 생기면서 가운데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둥글둥글한 경계가 명확한 피부 병변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는데 그런 병변이 보일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유경 아나운서께서는 군대 안 가셔서 잘 모르시는데 군대에서 무좀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문제는 군대는 일단 단체 생활을 하고 또 군화를 습기 찬 군화를 계속 신고 또 장거리 보행을 하게 되면 그게 무좀을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무좀이 생겼을 때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또 재발도 되고 또 완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완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무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에만 무좀이 있을 때 피부에만 있고 발톱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는 항진균제 연고를 열심히 바르면 완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몇 번 바르고 막 좋아졌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더 이상 안 바르고 그냥 놔두시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슬며시 이 곰팡이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무좀 치료는 굉장히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다 좋아지고 각질이 없어지고 정상 피부로 돌아간 후에도 사실 한 달은 더 발라주셔야 되고요. 완전히 나았다 보였을 때 한 또 달. 한 달을 더 발라야 됩니다. 또 이게 각질층에 사는 진균이다 보니까 무좀이 생기면 각질이 점점 두꺼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각질 연화제라는 연고가 예. 처방 가능한데 그런 걸 먼저 발라서 각질을 충분히 얇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좀 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순서대로 하면 훨씬 효율이 높아집니다. 침투가 잘 그렇죠. 네. 되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이제 경구 투여하는 그런 약을 같이 하시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그거 외에 이제 발톱에 이제 침범을 한 경우에는 요즘 매니큐어처럼 칠하는 항진균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발라주시면 훨씬 치료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치료 후에 습관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치료 후에도 이제 전에 감염됐을 때 신었던 양말이라든지 신발을 그냥 그대로 신으시면 곰팡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재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좀 환자가 신던 신발을 남이 신었다가 무좀이 옮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깨끗하게 빨고 또 뿌리는 약이나 그런 거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곰팡이는 고온다습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족욕이나 반신욕 같이 발을 오랫동안 물기에 담그고 있는 그런 목욕 형태는 무좀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저기 족욕이나 반신욕은 무좀 환자한테는 안 좋다. 발은 무조건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지 곰팡이가 싫어합니다. 무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자가 진단, 자가 치료 안 하시면은 완쾌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가려움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시네요. 친절한 진료 시간 시청자분들의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초물이나 소금물로 발을 씻으면 무좀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가려움증은 보통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울 때 긁지 않고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 1년 전쯤에 네. 피부 가려움증이 와서요. 네. 막 때리고 네. 얼음을 갖다가 막 올려놓고 네, 네. 긁는 게 안 좋다 그래서 네, 막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가려워서 막 긁고 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고 사실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 가려움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너무 세게는 아니지만 톡톡 두드려 준다든지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보습제를 바른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려움증을 느끼는 건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가려움증도 일종의 약한 통증 감각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감각신경이 한 번에 한 가지 감각만 느낍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때려주면 일시적으로 통증에 의해서 가려움증은 갑자기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또 얼음찜질을 하면 피부에 감각이 좀 무뎌져서 냉각작용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완화가 되고요. 또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진정을 시켜서 가려움증이 순간적으로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보습제를 냉장고에 넣어놔서 차갑게 해서 확 발라주시면 순간적으로 가려움증이 더욱 효과적으로 주저앉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시청자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이게 가려움증이 낮에는 좀 괜찮은데 네. 밤에 심해져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네, 네. 이게 왜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느냐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밤에 객관적으로 가려움증이 심해진다기보다는 네. 낮에는 우리가 바쁘게 활동을 하고 외부 자극도 많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가려움증을 잘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분산이 되니까. 하지만 밤에는 이제 주변이 조용해지고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이불을 덮고 조용히 가만히 누워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몸이. 그러다 보면 더 가려움증을 많이 자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그
소금물 네. 또는 식초를 뿌린 물에다 발을 담궈서 들어봤어요. 예, 네. 그 무좀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들었고 네, 네. 또 발톱에다가 봉숭아물이라 그러나요? 네. 그걸 하게 되면 무좀이 나왔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빙초산 같은 거에 발을 확 담가서 그거는 피부가 화상 것 같은데요? 완전 막 2도, 3도 화상 입어서 그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좀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피부 표면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옅게 희석한 식초물에 담그면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희석 농도를 잘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뭐 소금물이나 얼음 찜질이라든지 그런 냉수에 담근다든지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염증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 무좀 자체는 진균에 의한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항진균제를 바른다든지 복용을 해야지나 완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봉숭아물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외에도 가려움증에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야겠다 네. 하는 게 있으시면 당부 말씀. 네, 요즘 피부 미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피부는 미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부의 세균이나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 안쪽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피부를 늘 촉촉하고 시원하게, 단 발의 경우는 건조하고 시원하게 잘 유지를 해주시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하는데 피부는 건강의 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한 피부에 대한 정보 아셨으니까요. 가려움증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